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북한은 한국이 사흘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 수단을 즉시 활용할 태세를 갖췄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을 향해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무인기 추정 물체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그리고 10일 심야 시간에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면서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모든 공격 수단을 즉시 활용할 태세를 갖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가 이거 긴급사태 아닌가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뒤엔 태도를 바꿔 확인 불가라는 정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북한 반정권 세력의 소행 혹은 탈북민 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 등에 모두 대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대답을 함으로써 북한 대응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간 단체에서 그렇게 드론을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민간 단체에서는 좀 이제 하기 어려운데. 합참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등장했는지는 지금으로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성명 발표 이후 1시간여 만에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도발에도 나섰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뢰 매설과 구조물 훼손, 방벽 건설 등의 방식으로 남북 단절을 추진하는 북한이 뒤늦게 이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전쟁 억제와 자위권 수호 차원이라며 그 이유를 둘러댔지만 실상은 잇따르는 탈북 행렬을 막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지난해 말 동해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동해선 도로 펜스와 가로등, 철도 레일과 침목 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또 다른 육로인 경의선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남북을 잇는 육로는 모두 차단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차단 조치의 경과가 이루어졌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제2 적대국 관계를 설정하면서 계속 진행해 와서 8월 달에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가 차단이 되었다. 또 동해 경의선 일대 10여 곳에서도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대전차 방벽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이 작업을 진행해온 북한은 돌연 총참모부 명의로 남북 단절 조치를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군은 주민이나 군인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서의 유출을 탈출이라든지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도 북한 주민 한 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하는 등 북한의 차단 조치에도 귀순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북한군 한 명이 고성 쪽에 동해 쪽을 향해서 내려왔었고요. 확성기라는 것을 듣는 전방에 있는 북한 군들이죠. 그 군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면 그렇다면은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북한은 전방 요새화 작업과 동시에 재래식 전력 개량 등을 통해 긴장 고조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무리수를 두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강화의 뜻을 모았는데 새 한일 관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회담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포함됐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도 셔틀 외교를 통한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ご指摘のシャトル外交も活用しつつ、ユン大統領と緊密に連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또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불법성까지 지적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회담 내내 이견은 없었지만 한일 관계 핵심 사안인 과거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한일 관계도 기시다 총리 시절과 비슷한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비판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윤정부는 그런 국내 비판이나 그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서 대일 관계를 좀 후퇴시키거나 또는 그 조절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과거사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비선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여권 내 주요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얽힌 난맥상을 풀고 문제 해결 의지를 부각하는 차별화 시도의 일환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친윤계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는 명태균 씨 논란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인사들의 신속한 해명과 함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 캠프에 전달된 당원 안심번호가 어떻게 명 씨의 여론조사 업체에 흘러들어간 건지 규명을 위한 당 차원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의 떳떳함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 대표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을 직접 컷오프한 만큼 대통령실은 물론 여권 유력 인사들과 자연스러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친분을 부인하거나 명 씨의 허풍이라며 진화에 주력하는 친윤계와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대표는 명태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전혀 관계없다 하셨어요. 그러면 명태균도 한동훈의 한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그분의 말을 또 보면서 또 대통령실의 대응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의 허장성세가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제가 조직을 맡으면서 명태균 씨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김 여사 문제 대응을 두고도 한 대표가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를 고리로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까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임박했고 추가적 민심 악화를 막지 못하면 당정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윤계와 당내 유력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가능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아직은 한 대표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당내 균열 우려 등에 대응하는 수준이지만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대표 흔들기가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이 보수 분열의 가장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재보궐선거 이후로 전망되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 테이블에도 김 여사 문제 등은 단연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성과 없는 독대는 안 된다는 우려 속에 이 당정 간 이견 해소와 지지율 회복, 이를 통한 당내 장악력 강화라는 겹겹이 쌓인 난제를 한 대표가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해당 지역 476곳 투표소에서 이틀째 진행됩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부산 금정을 찾아 막판 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연이어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게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재보선 지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재보궐선거에 거대 양당은 선거 전 막판으로 갈수록 총선 못지않은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대표의 리더십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기간 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에서만 사흘을 보냈습니다. 여권발 악재가 여전한 전국에 조용히 선거를 치를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일 지지층을 달래며 강세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이번 선거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건 일단 집토끼부터 잡아야 당정 간 차별화나 외연 확장 같은 미래 과제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장악력을 충분히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때 이겼던 지역조차 빼앗긴다면 당장 자신에게 날아올 화살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지도부가 흔들린 사례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러분 자주 뵀었죠? 제가 마지막에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다녔을 때 구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영호남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부산 금정 선거에 집중하기엔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와 벌이는 집안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몇 표 차로 이 결판 날 것 같은 이 불안감 때문에 금정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당력을 분산하기도 여의치 않은 여건인데 민주당 내부에선 그래도 여야가 맞붙는 부산 금정 선거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회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창 끌어올리는 가운데 총선 압승 때도 이기지 못한 여당 강세 지역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면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반면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까지 모두 빼앗기는 최악의 경우엔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맞물려 단단했던 리더십에도 적잖은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꾼으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여야 대표가 이번 미니 재보선에 사활을 거는 건 결국 각자의 약한 고리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4개 기초자치단체 유권자 32만 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국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들은 서로의 정책은 물론 개인사까지 들먹이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 간의 맞대결 양상입니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연일 조희연 전 교육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정근식 후보와 진보 진영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전 교육감에 제가 실로 큽니다. 그런데도 소위 민주진보 후보라는 분이 이 불법을 옹호하고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정 후보는 지난 10년의 과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조 후보가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제가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걱정부터 듣습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힘든데 교육감 선거를 보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듣습니다. 조 후보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시험 부활을 두고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교육감은 CEO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그 프레임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분이 되고 이 소위 말하는 그 이 진보 민주 진영의 이 교육 진영에서는 그게 무슨 뭐 죄악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거 한다 그러면 무슨 아이들한테 학대하는 걸로 취급을 하고. 정 후보가 강조하는 역사 교육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많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에 의해서 학자들이 잘 쓰시고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초중등 교육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넘어 두 후보의 개인사도 서로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폭력이 없는 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학교 폭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용인과 익산에 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밭에서 농사를 짓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드님이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래서 생각도 영어로 해야 된다고 심지어 다른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시간에도 조 후보와 정 후보가 서로에 대한 비판에만 치중하자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빠, 교육감은 누구야? 식민사관 침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교육감 후보의 핵심 공약이 아닙니다. 교육감 후보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처럼 후보들 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지만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교육감 단독 선거를 치른 지난 2008년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습니다. 유권자에 의한 정책 선거가 될지 소수에 의한 진영 선거가 될지는 결국 투표율에 달렸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국내 독자들에게 거대한 파도와 같은 축하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강의 소설을 출간한 창비와 문학동네 등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한강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대신 수상 소감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놀랍다며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은 주요 작품에서 인간의 폭력성과 삶의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왔습니다. 5.18과 4.3 사건 등 굴곡진 현대사를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며 소수자를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한강의 작품 세계를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결하고 서정적인 문체, 부드러운 듯 날카로운 시선. 한강의 작품은 난해하고 쉽지 않지만 읽고 나면 긴 여운이 남습니다. 인간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소외당한 사람을 보듬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쓰게 한 저의 가장 고통스러운 동기는 인간의 폭력에 대한 고통이었지만 결국은 글쓰기를 통해서 나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1995년에 나온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은 밑바닥 사람들의 상처를 그려냈고 내 여자의 열매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의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국거상을 안긴 채식주의자는 불안정한 삶 속의 폭력을 강렬하고 감각적으로 담아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개인적 상처를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로 확장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3 사건의 비극을 그린 작별하지 않는다도 세 여성의 시선으로 삶의 고뇌를 풀어내는 등 작가는 늘 인간의 상처와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남성 작가들은 역사의 상처가 생기는 과정과 경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일에 많이 집중했다면 한강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어떤 현장, 순간, 화자의 내면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어루만지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강의 작품은 비서구권, 여성, 소수자 등 주변부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면서도 인류 보편의 문제인 폭력과 상처를 놓치지 않았고 그 안에 따뜻한 인간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노벨문학상이 한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한강 작가의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기록은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한 작가의 모교 후배들은 물론 문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이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그동안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꽃 피고 지는 길, 그 길을 떠나 겨울 한 번 보내기가 이리 힘들어 때 아닌 3월 봄눈 퍼붓습니다. 연세대 국문과 89학번으로 지난 1992년 연세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시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4년 동안 이곳 문과대학에서 꿈을 키운 한강 작가는 졸업 이듬해에 등단하며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동문이었지만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만큼 학교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 작가가 이룬 한국 문학의 성취가 국문학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게도 원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가장 기쁜 점은 어쨌든 문학 교육과 문학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책이나 강연회를 통해 만났던 선배의 수상 소식에 후배들도 가슴이 벅찹니다. 많이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그리고 흰이라는 작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국어문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선배님이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한강 작가님을 실제로 뵈서 사인을 받고 이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또 후배로서 그 길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작가가 보여준 모습은 다른 문학을 사랑하는 수많은 학생에게도 희망입니다. 시나 문학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이 좀 실체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번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그 실체를 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제2, 제3의 한강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감과 힘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이탈리아어 연극으로 제작돼 유럽 관객들을 만납니다. 현지 시간 11일 현지 언론과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극단 인덱스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서 연극 채식주의자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탈리아에선 볼로냐와 로마, 밀라노, 토리노, 프랑스에선 파리와 투르, 툴루즈, 샹베리와 몽펠리에에서 현지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달 들어 연일 전국에 맑고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큰 일교차 속에 단풍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된 데 이어 오대산에도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산 정상부터 물들기 시작한 붉은 빛. 가을의 깊이를 한층 더해줍니다. 초가을까지 이어진 긴 더위에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엿새가량 늦게 시작됐지만 갈수록 차가워지는 공기에 설악산은 빠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상부 일부만 물들어 있었는데 현재 기온이 떨어지면서 산의 한 80% 높이까지 물들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보면 약 800m 높이까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오대산의 산의 20%가 붉게 물드는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오대산 정상부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단풍은 7부 능선까지 물들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서는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나무들이 하나둘 초록색을 벗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일교차에 단풍 전선은 하루에 25km 정도의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북한산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되겠고 16일에는 한라산, 24일쯤에는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가을 옷을 갈아입을 걸로 보입니다. 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절정이 될 시기는 보통 첫 단풍으로부터 2주 정도 뒤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주말부터, 그 밖의 지방에서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가장 아름답고 다채로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10년 넘게 차량 정비를 하다 목 디스크에 걸려 제대한 군인이 보훈 보상자로 인정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에선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국가보훈부는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육군 부사관이 된 뒤 수송 업무 등을 맡아온 A씨. 군용차를 모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도 직접 해왔습니다. 부대에 있는 차량은 평균 연식 20년이 넘어 매일 2세대씩 정비가 필요했는데 차를 들어 올려주는 리프트가 없어 직접 차량 아래로 들어가 목을 들고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작업 끝에 A씨에게 돌아온 건 목 디스크. 결국 14년의 군 생활을 의가사 제대로 마쳤습니다. 저는 일단 군대에서 공상 처리를 받았거든요.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빠졌다고 하죠. 팔에 그 연필을 못 잡았었어요. 팔저림 때문에. 이후 A씨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맡은 일이 목 디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A씨는 결국 소송에 나섰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환경과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A씨가 목 등뼈 부위에 과도한 구부림이나 젖히는 자세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업무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은 보통 정도에 따라서 보훈보상 대상 처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퇴행성 목 디스크의 발병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감정 의견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진료비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가 항소하면서 A씨는 3년 가까이 진행해온 소송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내년 중순부터는 내수 회복 효과가 가시화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실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년 넘게 계속된 장기간의 고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9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은 8개 분기째 줄며 소비 여력을 죄고했습니다. 통화당국도 내수 회복이 늦어지며 올해 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내년에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대출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 7천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 내내 부진한 내수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소매 판매가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내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된 후 통상 2, 3분기 이후에 영향이 가시화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중순 정도에는 내수 회복에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에 대응해 금리 인하를 서둘러 써야 한다는 실기론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화 긴축 기조를 보다 일찍 전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계 부채를 이유로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가계빚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 초에 가계대출 규제가 느슨해지게 되면 여전히 그 영끌 수요가 압력이 존재해가지고 그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출판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도서 구매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예스24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밀리의 서재는 23%, 웅진 싱크빅이 17%, 삼성출판사는 14%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에 밀리며 2,600선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코스피는 0.09% 내린 2,596.9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0.58% 내린 770.9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기록하고 주가까지 5만 원대로 주저앉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관련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어젯밤 서울 강서구 서울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면서 삼성 반도체 위기설과 극복 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입국한 정현호 사업지원 TF 부회장 역시 저조한 3분기 실적 이후 하반기 인사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은 향후 인사와 실전 개선 전략, 엑시노스 탑재 등 질문에 대해 기회가 될 때 다시 말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연일 인기몰이를 하면서 유통과에도 관련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연자와 협업한 상품을 새로 출시하거나 실제 식당 후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고물가에 위축됐던 외식업계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가을 제철밤이 들어간 생크림에 초콜릿과 견과류를 올린 디저트입니다.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 나폴리 마피아가 처음 선보인 메뉴로 편의점에서 실제로 출시됐습니다. 사전 예약 첫날 물량 2만 개가 20분 만에 완판될 만큼 화제를 모았습니다. 밥맛으로 저걸 갈아서 믹싱해가지고 그걸 케이크를 만든다?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너무 먹고 싶다. 당장 쫓아가서 먹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들었어요. 또 다른 편의점 업체도 흑백요리사 출연진들과의 협업을 통한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중식과 한식, 일식 등 각 분야 요리사들이 참여한 간편식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찾아가려는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뒤 흑백요리사 출연자들의 식당 검색량은 방송 직전 주보다 74배나 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연소 셰프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 식당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플랫폼 업체는 식당을 실제로 방문한 소비자들의 후기를 영상으로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방문 후기 영상을 모아볼 수 있는 곳은 없었는데 검색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고요. 오는 28일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흑백요리사로 외식업계 전반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침체됐던 외식업 경기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한류의 바람을 타고 우리 화장품도 인기를 끌며 수출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이 높아지며 화장품 유통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업계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테스트해보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박람 회장,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신제품이나 아무래도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진짜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직접 체험을 해보면 모바일로 구매가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약 6조 7천억 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배가 늘었습니다. K-팝 등 우리 문화가 다양한 경로로 세계에 알려지면서 화장품 정보들도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Actually, I saw it from internet websites, for example, Instagram, and also YouTube also. Yeah, it's really good. 특히 모바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3년 사이 3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을 통한 화장품 유통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 역시 치열합니다. 유통공룡기업 쿠팡이 최근 화장품 전용관을 열었고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도 한국 상품만 모은 K베뉴에서 화장품 전문관을 선보였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올리브영의 최근 뷰티 품목을 늘린 무신사가 도전장을 낸 상황에서 다른 온라인 유통 강자들도 잇따라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K뷰티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 유통 분야의 리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가 수온 상승과 기온 변화로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11년째 계속된 인공 방류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군은 올해도 예산 수억 원을 들여 수입 명태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한때 명태 주산지였던 강원 고성 거진항. 하지만 이곳에서도 국산 명태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80년대 16만 5천 톤을 넘었던 국내 명태의 어획량은 1990년대 들어 1000톤대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는 사실상 어획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명태를 복원한다며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공부화에 방류한 명태치어는 188만 마리. 하지만 이 가운데 다시 잡힌 명태는 겨우 18마리에 불과합니다. 2020년부터 국산 명태를 다시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해양수산부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명태가 사라진 원인은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 1980년대 후반부터 동해 수온이 2도 이상 오르면서 한류성인 명태의 주요 산란지가 크게 줄었고 동안 난류가 강해지면서 어린 명태 개체 수가 74%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인공 방류만으로 명태를 복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 주 서식지가 어떻게 배령해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새끼 아무리 뿌려봤자 서식 조건이 안 맞는데 어쩌다 돌아온데도 그 양 자체가 너무 작고. 올해로 24번째를 맞은 고성 통일 명태 축제. 국산 명태는 없고 대부분 러시아산이다 보니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명태 축제에 와서 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명태를 맛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고성군이 이번 축제에 투입한 예산은 3억 8천만 원. 많은 주민은 예산 낭비라며 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는 거 갖다가 수입장 갖다 숙제하는데 못 마실까? 장돌뱅이가 들어가서 쌍주똥만 다 빼가잖아. 이에 대해 주최 측은 과거 명태 관련 문화와 가공 산업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가공 명태 산업은 여전히 저희가 화랑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 국민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명태 복원 사업과 축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파크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전국 곳곳에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에는 무려 87홀 규모의 전국 최대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물난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높아만 가는 가을 하늘 아래 시범 경기가 한창입니다. 요즘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 골프입니다. 직장 때문에 운동을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파크를 4개월 전부터 접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산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올해로 43번째를 맞은 화순 군민의 날에 맞춰 화순에 대규모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순 파크 골프장은 모두 87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즐기기 시작한 파크 골프. 요즘은 갈수록 즐기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골프처럼 꼭 4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전국 규모의 파크 골프 대회도 1년에 2번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파크 골프를 앞으로 계속 권장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파크 골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 동호인은 줄잡아 50여만 명. 자치단체에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앞다퉈 파크 골프장을 만들면서 파크 골프 동호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눈 공세를 이어가면서 레바논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서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레바논 전선에 추가로 투입된 이스라엘군 205 예비기갑여단이 땅굴 등 헤즈볼라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1일 레바논 남부 메이스알 자발에서 헤즈볼라 라드완 특수부대의 대전차 미사일부대 사령관 아라에브 엘쇼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에 주둔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군의 공격 과정에서 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10일 레바논 베이루트 중심부 두 지역을 공습해 최소 2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습 지역에는 헤즈볼라 지휘부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즈볼라 소속 의원인 아민 시리는 현지 시간 11일 공습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겨냥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10일 밤 베이루트 중심부 두 지역을 공습해 최소 22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1년째 멈추지 않는 포성으로 가자 지구와 인근의 고대 문화 유적지 파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의 대모스크로 불리는 오마리 모스크는 파손이 심각하고 레바논 발베게 고대 로마 유적지 인근에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인 오마리 대 모스크. 7세기에 문을 연 오마리 모스크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름다운 첨탑이 무너지고 건물 담과 외벽이 파괴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심하게 파손됐다가 겨우 복원됐는데 100년 만에 또다시 폐허가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문화부는 지난 1년간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수백 개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가자 지구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파괴됐다며 슬퍼합니다. إنه هذا المكان مشهور تماما لأهل غزة كمكان تراثي. أنت عندك مسجد العمري، عندك سوق الذهب، عندك قصر الباشا، عندك الكنيسة، كله اتدمر، حمام السمراء، ما ضل أي مكان أثر لقطاع غزة. 전쟁 피해 지역은 레바논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로마 유적지가 있는 발벡은 유적지에서 500m 떨어진 곳까지 폭탄이 떨어져 위험에 처했습니다. معلومك أنت تاني غارة اجت الحرب وبلشت تضربها. ما يعني هذا الشيء اللي صار شوفوا وانفاع معدات لحزب الله شوفوا. 고대 로마 사원 등이 보존된 역사적인 도시인 발벡은 헤즈볼라의 활동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가자는 1년 넘게 계속되는 전쟁으로 예전 모습을 되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In Gaza, the sense of loss and destruction is even more acute. The territory has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things that we never had seen before, at least on this scale. Mosques, schools, hospitals all being attacked and caught in the crossfire. 유네스코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더 많은 중요 유적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모든 면에서 선을 넘는 전쟁 탓에 파괴된 것들을 복원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이번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7곳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곳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경합주 7곳에서 각 6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와 미시간, 위스콘신과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독일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답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려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마셨는데요. 술에 취해서일까요? 분실물이 3,000개가 넘었는데 결혼 반지도 여럿 있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맥주잔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일 옥토버페스트가 올해 189회째를 맞았습니다. 670만 명이 방문해 맥주 700만 리터를 마셨습니다. 지난해보다 방문객과 판매된 맥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음식 판매는 9%나 늘었습니다. Es war mir immer wichtig, ein Qualitätsfest zu haben, nicht auf der Jagd nach Rekorden an Besuchern zu sein, sondern auf der Jagd nach einem Rekord in der Qualität. Das ist uns gelungen und das macht mich stolz. 축제 상징인 1리터짜리 유리컵 마스에 담긴 맥주 700만 잔이 팔렸습니다. 방문객들은 기념품 삼아 이 잔을 몰래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풀구에서 9만 8천 개가 회수됐습니다. 옥토버페스트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축제용으로 평소에 파는 것과 다릅니다. 도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습득된 분실물이 3,500점이나 됩니다. 잃어버린 결혼 반지도 5개나 되는데 아직 2개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명이 숨진 독일 서부 졸링겐 테러 때문에 올해는 보안이 특히 강화됐습니다.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탐지기도 배치됐습니다. Trotzdem müssen wir es verhindern, dass jemand ein Messer oder einen sonstigen gefährlichen Gegenstand einbringt. Und das war insbesondere die Reaktion auf Solingen. 1810년부터 시작된 옥토버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속 축제입니다. 매년 9월 15일 이후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0월 첫째 일요일까지 2주 남짓 열립니다. YTN 권영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인데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무인 택시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택시 시제품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차 안에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머스크는 직접 짧은 도로 구간을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후년, 아무리 늦어도 오는 2027년 전에는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t will move from supervised full self-driving to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here the car you could fall asleep and wake up at your destination. 머스크는 버스 이용 가격은 마일당 $1인데 사이버캡의 운영 비용은 세금 등을 포함해 40센트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당 가격은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차 주인이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 흥미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o the vast majority of the time, cars are just doing nothing. But if they're autonomous, they could be used, 5 times more, maybe 10 times more. 이에 맞서 현대자동차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아이오닉 5에 적용해 자율주행 택시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부터 초기도로 주행시험을 진행하고 이후
사용자 이용을 추진하며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시제품이 운전자의 감독 없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누가 빨리 기술 완성도를 높여 규제를 넘어서느냐가 자율주행 택시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곁에 굳건히 서 있다는 뜻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지역 행정당국의 공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미테구청이 최근 철거 명령서를 보내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청은 이 기간에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3,000유로, 우리 돈으로 44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펭귄들에게 최근 재결합한 브리팝의 전설 밴드 오아시스 형제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영국 허트포트셔 동물원은 지난 8월 부화한 새끼 아프리카 펭귄 2마리의 이름을 각각 노엘과 리암으로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밴드 오아시스의 주축인 노엘과 리암 갤러거 형제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동물원 측은 밴드가 재결합할 때 발표한 것과 같은 시기에 펭귄들이 부화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도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서울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금은 겉옷이 필요할 정도지만 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가 25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12.6도, 청주 13.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도 24도, 안동과 대구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